네. 자, 그러면 오늘은 변정규 전무님 모시고 네. 일단 우리 환율이 1,400원 뚫은 것 같은데요. 요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무님 어려운 오세요. 질문이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왜 오른 거예요? 뭐 달러 가격에 대해서 약간 그 조정이 있었죠. 뭐냐면 뭐 아직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97선에서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 약세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화가 올라서 달러 약세는 맞는데 최근에 뭐 FOMC 이후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린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요새 좀 설마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최근에. 며칠 동안. 그게 뭐냐면 주택 판매가 네. 신규 주택 판매가 좀 강세로 나타났어요. 미국에? 예, 미국에 잘 팔렸단 말이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은데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까지 다 합하면 지금 일반 모기지 대출이 한 6%에서 7% 가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네.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판매가 잘 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생각만큼은 나쁘지 않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게다가 또한 그 지금 기반형 대는 뭐 3.75%까지 이제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뭐 0.75% 포인트 내리는 거거든요. 네.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시장의 기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기반형된 거는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뭐 시장은 이쪽으로도 생각하고 저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왔다 갔다. 네,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예. 좌클릭했다가 잠깐 우클릭도 하고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약간 왔다 갔다 한 거죠.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덜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달러 약세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간 강세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로 갔고 아니 달러가 뭐 약간 강세라고 하시면 지금 97.5잖아요. 9.8 달러 인덱스 기준. 100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게 강세라고 할 정도는 아닌 거 아니에요? 게다가 완전 강세는 아니죠. 근데 네.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강세의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예. 사실상 지금 달러 원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400 뭐 어저께 뭐 살 때는 네네. 4, 5 이렇게 주고 샀어야 되는 그런 뭐 역에서 이런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됐고요. 오늘 지금 이제 9시에 시장이 열게 되면 외환 시장이 지금 뭐 1,400원 선의 공방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은행과 정부가 고심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 이제 3,500억 달러의 네. 뭐 대미 직접 투자 여기 이제 환율의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거기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중앙은행 수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앙은행 간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네.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네. 보시면 아니, 수합하면 돼요? 수합하면 괜찮아요? 우리 환율 문제 없어요? 이제 수합을 하면 중앙은행 간에 수합을 하면 네. 이제 그 중앙은행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 간에 이제 협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그냥 그 환율의 그 교환 비율을 갖다 정해버려요. 환율을 정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은 수합 금액만큼의 환율은 정해요? 네, 정해요. 가끔 왜냐하면 쓸 때마다 네. 환율을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쓸 때. 예, 쓸 때. 이제 상설 수합이 있고 뭐 임시 수합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코로나 위기 그 전에 이제 리만 금융 위기 사실상 그 리만 금융 위기에 네. 세계 주요 통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뭐 일본 엔화라든가 네. 아니면 유로화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는 상설 수합이 지금 아직도 있어요. 네. 예, 그 6개국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설 수합은 굉장히 편해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미 직접 투자 요구 받았잖아요. 네. 근데 같은 상황인데 뭐냐면 일본 통화는 사람들이 뭐 기축 통화라 얘기했는데 기축 통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축 통화는 미국밖에 예, 없으니까 예, 예. 달러. 하지만 이 일본은 다른 게 뭐냐면 원할 때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한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이 정도 내가 신용 한도를 받았으니까 예를 들면은 1억까지 아니면 뭐
5억까지 신용 한도를 기업이나 개인이 받아놓으면 거기까지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금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달러로 받을 때는 환율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정하면 되고 그때 시장 가격에 따라서 요러고 이제 아무 때나 자기가 쓸 수가 있고 갚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그런 상세서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적으로 간편합니다. 굉장히 절차적으로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 달러도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일본의 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 수요가 있어서 뭐 달러가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환율은 오르고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땅 준다는 거는 그만큼의 달러 수요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서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국내에서 네. 3,500억 달러 이게 네. 뭐 엄청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 같은 건 안 오겠지만 달러 수합을 하면 외환위기는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생기는 거지만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도 환율 자체는 엄청 뛸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닌가? 예, 사실 시장에서 네.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따라 이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예, 예.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한국의 원화가 해외 결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해외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만 이것을 갖다가 교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엔화나 다른 통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서 줘도 되는 거예요. 엔화를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원화를 직접 못 주는 거죠. 예. 그것을 갖다 중앙은행을 통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사지 않으려면. 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 뭐 원화를 팔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팔고 달러를 사니까 이것이 이제 시장에 큰 압박을 주는 거고 지금 그것을 아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달러를 갖다 지금 여기서 이 레벨에서는 뭐 못 팔겠다는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것을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그 수압에 대해서는 네. 아까 뭐 참 보여주신다고 했던 거 제가 뭐 여기 뭐 하나 질문하려고- 떼어 주실래요? 예, 어떤 거죠? 예. 여기 이제 그 일반적인 통화 수합과 연준의 중앙은행 달러 통화 수합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좀 짧고요. 예. 임시 수합 라인을 개설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그 만기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뭐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시장에서 통화 수합을 할 때는 이자를 갖다가 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 만기에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신용도가 높잖아요. 중앙은행 국가 간의 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만기에 그냥 이자를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갚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환율은 계약 시에 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간단하면서도 큰 신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도 아니면 통화의 조달을 위해서도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지만 한미 통화 수합이 있었을 때 환율 네. 안정에 2008년도가 있었고 2020년이 있었거든요. 네. 두 개 다 역사적으로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네.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수합이라는 그 수합이 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시장 그 기대가 있는 거고 하나가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 체결 안 되고 있다는 그 불안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맞습니다. 가지가 원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그러니까요. 수 이 있겠네요. 관세 협상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지금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 관세 중에서도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어떤 것처럼 3,500억 요게 가장 크겠네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금액이라면은 시장에서 뭐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이게 지금 3,500억 달러는요. 500조가 넘는 네. 금액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절대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갖다 해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큰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이거가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면 이거 뭐 10분의 1만 해도 50조잖아요. 네. 그렇게 작은 금액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네. 이 뭐 하루에 1조만 풀려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언제까지 협상하면 언제까지 어디 계좌로 넣으라고 미국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뭐 며칠까지 어디 계좌로 넣는다면서요. 우리는 어디서 돈을 뭐 어디 중앙은행 갖고 있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3,500억 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국고에서 빌리는 거죠. 우리나라 중앙은행 수합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그 환시장에서 이걸 갖다가 환전을 해서 생돈으로 준다고 하면 그건 뭐 불가능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이것을 매수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크게 부담이 와서 이게 지금 1,400원이지만 이게 1,500원 뭐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담이 뭐 있어요. 그건 안 되겠고. 예,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팔겠습니까? 달러를. 그렇죠? 무조건 이제 그 구해 온다고 해도 해외에서 구해 와야 될 거예요, 아마. 아, 미국에서 빌려서 거기 계좌로 넣는 방법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요,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럼 돈을 주기로 계약 협정을 맺은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래도 국제 통화가 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상설 통화 수합도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해외 결제도 되기 때문에 해외 결제가 되기 예, 때문에 해외 결제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요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아쉬운데 지금 10대 이제 경제 대국에 들어갔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위안화 결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뭐 위안화 청산소도 한국에 있습니다. 교통은행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직접 결제가 지금 네. 가능한 그리고 홍콩에서도 지금 뭐 CNH라 그래서 해외 결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이 뭐 투 트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네. 결제되는 위안화, 해외에서 결제되는 위안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차 문호 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수출 기업이 주도 아닙니까? 네, 네.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원화를 세계화 시켜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용하게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용하게 해서 이제 국력은 경제력은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네. 이 통화의 그 이용 빈도라든가 아니면 규모는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지금 달러 패권 있잖아요. 미국 예외주의가 굉장히 판쳤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미국 예외주의는 달러 패권주의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달러 패권주의가 없으면 미국 예외주의도 없습니다. M7도 없고요. 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강세 예를 들면은 그 환율이 뭐 예를 들면 올라간다는 뿐만이 아니라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신용도 이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흠집이 나게 된다 하면은 네.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가 흠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예외주의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가치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아니, 달러가 스크래치 날 수도 있어요. 달러 스크래치 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정프로님 네. 달러가 만약에 연준에서 발행한 법정 통화가 아니라 네. 민간에서 발행한 통화라고 하시면 조금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안 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법정 통화가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미국이 그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법으로 올려놨잖아요. 이게 새 법을 보시면 네. 크립토 3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중간에 보시면 3법이 뭐냐면 네. 처음에 클래리티 액트, 그 다음에 이제 안티 CBD 법안,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잘 아시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잖아요. 지니어스 법안은 다 오른쪽에 다 아시니까 남겨두고 두 번째 이제 안티 CBDC가 그런 겁니다. CBDC를 발행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령화하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CBDC를 발행을 못해요. CBDC 같은 경우에는 같은 디지털 통화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그린백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종이 지폐, 종이 지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연준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네, 그 중앙에 통제하는. 근데 네. 이게 그냥 종이 지폐는 괜찮았는데 네. 이게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하게 되면 이게 분산 원장을 쓰지 않고 중앙 원장을 써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들 다 통제해야 되니까 통제하다 보면 이게 개인의 개인 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침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뭐 위험성을 들면서 지금 안티 CBDC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해는 되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이 과연 그러면 법정화폐를 포기할 것인가? 이 법정화폐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법정화폐 포기 각서입니다, 이거. 그래요? 네. 아니 그 현재 그 종이 화폐라는 거는 물론 이제 종이로 막 직접 돈 내고 한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스템 자체는 있는 거고 이걸 근간으로 하는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결국은 그 종이 지폐 달러에 연결을 시켜서 매칭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뭐 두 개가 이제 CBDC가 발행이 되면은 그런 건데 CBDC 발행하지 말라. 예, 이제 그렇죠.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 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마. 그 대신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법정 화폐나 금 또는 국가 보증 채권, 뭐 국고 미국 그 트레저리 같은 거죠. 거기와의 교환 비율 보통 1대1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지니어스 액트에서도 1대1로 거의 다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교환 가치를 정해서 가치를 담보한 가상화폐예요. 이 교환 가치라고 하면 화폐를 갖다 교환한다. 교환한다는 게 환율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1대1의 환율을 갖다가 교환 환율을 갖다가 적용한 가상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법정화폐나 금에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화폐나 금에 연동을 시키는데 근데 그 법정화폐 자체가 흔들리면 그 스테이블 코인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화폐가 흔들리지 않게 미국이 어떻게든 그 컨트롤을 하겠죠. 근데 법정화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종이를 누가 씁니까 앞으로는? 아니 종이는 안 쓰더라도 그 달러 시스템 자체는 유지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부분이 카드 쓰고 뭐 저 무슨 페이 어쩌고 페이 다 쓰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그 원화 시스템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달러 시스템 지금 달러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종이 지폐 있잖아요. 종이 지폐가 어느 정도 발행이 됐냐면 종이 지폐가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연준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발행량이 그 공시가 돼요. 네. 이제 한 그 2조 달러 정도가 발행이 돼 있답니다. 네. 2조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조 원 정도가 네. 종이 달러 우리가 갖고 있는 뭐 10달러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돼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100달러짜리 아닙니까? 네. 100달러짜리는 주로 이제 동구권이나 이제 무기 구매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사용되는 빈도는요. 뭐 한 30조 달러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발행량은 지폐는 2조 달러인데 사용량은 30조 달러니까 네. 네. 그 차이는 뭐냐면 신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은행들이 신용 창출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종이 다 안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뭐 그 카드 쓰니까 숫자를 쓰는 거죠. 그냥. 네, 카드만 쓰는 거예요. 대차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넣어주고 빼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결제될 때까지 은행이 뭐 신용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사실상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미국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니어스 네, 액트는. 네, 네. 그럼 이거 법정화폐 대신으로 이것을 갖다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너 이거 쓰지 마. 발행 못하게 해, 연준. 연준 발행하지 마. 민간에서 지니어스 엑스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네.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 트럼프 주니어한테 그런 것을 맡겼잖아요. 네. 그게 약간 네포티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게 친인척 간의 거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달러가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주식시장 또 갑자기 좀 주식시장으로 튀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주식이 어쨌든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내지는 뭐 미국의 주식시장 혹은 자산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스테이블 코인을 법안을 이렇게 냈다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뭐 담보 가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우후죽순 많이 발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1년 이내에
그런 막 나오겠죠. 예, 7,500만 불 이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SEC의 등록도 면제시켜주고 이런 법안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난립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매부 감사, 뭐 지급 준비 의무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그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누가 감독을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미국 달러나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연준에서 발행을 하니까 중앙은행에서 신뢰도에 뭐 할지도 한 번도 우리가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이 의심이 생기면 거기 신용 프리미엄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예전에 뭐 테라나 루나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네. 누가 이제 감독 권한이 뭐 SEC나 CFTC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담보 가치를 너네가 지켜라 이렇게 되면 금값이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에 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줘놨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대체적인 이제 그 기금속을 갖다가 담보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속을 갖다가 확보하는 일은 뭐 전략 자산 같이 돼 버렸어요. 네. 예, 금융 전략 자산. 예. 앞으로 그럼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과 이런 것들 덕분에 달러 가치는 좀 하향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이제 금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담보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사실상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지폐를 갖다 조지 워싱턴이 그려진 뭐 토마스 제퍼슨이 그려진 지폐를 쓰고 있지만 네. 이 지폐 발행되는 게 언제 발행된 거 아십니까? 1960년대에 발행됐어요. 뭐가요? 우리가 쓰는 지폐 네네. 그래서 뭐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미국 달러라는 지폐가 네. 종이 지폐가 계속 쭉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1달러짜리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많은 수의 그 권종은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권종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100달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 거의 체크 썼잖아요. 아, 수표. 수표 같은 예, 거요? 수표 같은 거 이제 찍 써가지고 주고. 예. 그건 뭐냐 이제 민간 지폐거든요. 그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은행에서 은행 체크. 그래서 사실은 개인 어음이에요. 예. 그게 이제 부도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아, 종이화폐가 그렇게 늦어요? 예, 늦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코인 썼잖아요. 코인? 왜 동전 썼죠? 아 진짜 동전? 예, 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있는 스페인에서 주화 뭐 이런 거? 예, 주화 이런 것들 아. 거기 이제 은이나 금 그렇죠. 섞어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을 썼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사실상 인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귀금속은 금이에요. 이게 네. 수천 년 동안 이어왔어요. 동서고금, 서양과 뭐 네. 동양 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크게 각광받았던 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이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파월 의장이 금리 그렇게 빨리 안 내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와서 금리 빨리 안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으면서도 네. 네. 예? 높으면서도 고용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두 개가 다 멀어지는 상황이면 뭐 경제를 갖다 살려놓고 봐야 되지 살려놓고. 않겠습니까? 네. 예. 뭐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은 달러 가치 하락이 사실 뭐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금융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환율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된다면 환율은 다시 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굉장히 크면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경제는 글로벌적으로 둔화 기조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그리고 주식 모두 다 지금 장밋빛인 상황이죠.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네. 게다가 한국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안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게다가 환율도 지금 높으니까 내려간다면 한 번에 쭉 빠질 수 있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에 3,500 정도까지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왔네요, 다 왔고 뭐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금 쪽은 좀 더 좋게 보시고 달러는 갸우뚱. 예, 달러는 네, 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좀 그렇고요. 지금 또한 그 예금성 자산, 단기 예금성 자산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의 단기 예금 그리고 주식의 MMF 이런 쪽에 많이 지금 돈이 몰리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리만 봐도 이렇게 단기 자산에 많이 돈이 몰리면서 그리고 금리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백발백중 주식이 올랐고요, 부동산이 올랐고요, 대체 자산이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제 한번 우리 저 전무님이랑 그 화폐 역사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화폐 굉장히 재밌죠. 한번 요 시간 한번 할까요? 제가 마련해서 예. 네, 한번 연락 제가 올리도록.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대한민국 같습니다. 외환 대통령. 진짜. 자, 우리 변정균 전무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곧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장 또 시작하네요. 자, 그럼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내일 돌아와야 되겠죠? 뭐 네.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내일까지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 사드세요. 네.